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 제4장 위험한 존재입니다. 네, 여기서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각이 좀 어떻게 변했는지, 특히 특정 세력을 왜 위험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지 그 속사정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네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속의 흥미로운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네.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히데요시가 일본 통일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규슈 정벌을 통해서 권력을 딱 다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륙 침략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. 아, 그렇죠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.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기리시탄,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세력을 어떻게 좀 활용하려고 했는지, 그리고 그 인식이 어떻게 바뀌는지, 특히 그 규슈 정벌 중에 결정적으로 바뀌는 지점이 드러나죠. 맞아요. 저도 보니까 처음엔 그 고니시 유키나가 같은 기리시탄 인물들을 상당히 뭐랄까 신뢰하고 활용하는 모습이 보여요. 네, 그랬죠. 규슈 전벌할 때도 오무라나 아리마 같은 그런 기리시탄 영주들하고 얘기할 때 유키나가를 중간에 내세우기도 하고 그렇죠. 연결고리로. 심지어 그 선교사 코엘료한테 농담처럼 타카야마 우콘이랑 고니시 류사한테 땅 주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초기 히데요시한테 기리시탄 세력은 분명히 전략적인 자산이었어요. 그들의 어떤 해외 교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선교사를 통해서 동원할 수 있는 그 남만선 있잖아요. 아, 유럽 배들 말씀이시죠? 네네. 그런 유럽 선박 같은 것들이 아주 매력적이었죠. 특히 대규모 병력을 실어 날라야 하니까 그 해상 수송 능력이 히데요시의 야심찬 계획에는 정말 꼭 필요했던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그 고니시 부자, 류서랑 유키나가를 중용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아버지는 사카에항의 무역을 딱 잡고 아들은 세토네에의 해상 운송, 보안 이런 걸 맡아서 히데요시 계획을 위한 핵심 부품 역할을 한 셈이죠. 아, 딱 톱니바퀴처럼 돌아갔네요, 처음에는. 그런데 규슈 정벌 과정에서 뭔가 좀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. 이 말씀이시군요. 네, 자료에서도 당시 기리시탄들한테 이 전쟁이 한편으로는 성전이다. 이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전쟁이었다. 이렇게 표현하던데요. 이 불안함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? 그게 바로 히데요시가 과거에 겪었던 그 잊고 있기의 아주 뼈아픈 기억 때문입니다. 아, 잊고 있기요? 네, 잊고 있기는 그 정토진종 신앙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민중들이 일으켰던 정말 대규모 무장 봉기였거든요. 네. 히데요시는 이때 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단결한 세력이 얼마나 통제하기 어렵고 정말 강력하게 저항하는지를 직접 경험했어요. 뼈저리기요. 아, 무서웠겠네요, 정말. 그렇죠. 그런데 규슈에서 이 기리시탄들의 조직적인 힘, 나가사키 같은 지역이 거의 예수의 영지처럼 운영되는 모습들,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선교사 코엘류가 무장한 배, 푸스타선이라고 하죠. 네, 푸스타선. 그걸 동원하면서 새를 과시하는 걸 직접 보면서 히데요시 머릿속에 그 잊고 있기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 겁니다. 이것들 봐라. 이들도 잊고 있기처럼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겠는데? 하는 그런 의심, 그리고 좀 혐오감 같은 게 싹 튼 거죠.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.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판단을 그냥 확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. 와,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세력 다툼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공포가 그대로 투영된 거군요. 와, 게다가 이제 규슈 정벌이 성공적으로 끝나가면서 이 기리시탄 세력의 전략적인 가치도 예전 같지는 않게 된 건가요? 네, 그렇죠. 고엘리우의 좀 과시적인 행동이나 또 히데요시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포르투갈 선장이 거절했던 일,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. 정확합니다. 규슈 정벌이 딱 끝가고 나니까 히데요시는 이제 더 이상 기리시탄의 도움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. 코엘류의 그 푸스타선도 직접 보니까 군사력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건 아니었고 또 포르투갈 선박의 협조도 기대만큼 원활하지 않았죠. 아, 오히려 그들의 어떤 조직력, 잠재적인 저항 가능성, 이거 딱 잊고 있기 같은 그런 위험성이 훨씬 크게 다가온 겁니다. 네네. 거기다 규슈의 기리스탄 소영주들도 영지 재분배, 그 구니와케라고 하죠. 그걸 통해서 힘이 쫙 분산되면서 더는 위협이 못 되게 만들었고 결국 이용 가치는 떨어지고 위험성만 부각되니까 히데요시는 바테렌 추방령이라는 아주 강경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추방령 이후에도 모든 기리시탄 가신들을 다 똑같이 대한 건 아니었다는 점이 또 흥미로워요. 네, 그렇죠. 자료를 보면 유독 다카야마 우콘이라는 인물에게 신앙을 버리라는 압박이 아주 집중됐다고 하는데요. 왜 하필 우콘이었을까요?
다른 이들과 뭐가 달랐던 걸까요? 히데요시 눈에는 우콘이 좀 달라 보였던 겁니다. 그는 우콘을 그냥 기리시탄 다이묘 중 한 명이 아니라 신앙심이 정말 깊고 원칙을 지키는 인물,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적인 저항이 일어난다면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장 위험한 존재로 딱 본 것이죠. 아, 핵심 인물로 본 거군요. 뭐서 신앙을 택할 사람이다.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. 반면에 고니시우 키나가나 쿠로다 요시타카 같은 인물들은 상대적으로 좀 현실적인 계산을 할 거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. 좀 다르다고 봤군요. 실제로 유키나가의 부하가 코엘류를 체포하는 데 동원되기도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유키나가의 신앙은 히데요시에게 우콘만큼 그렇게 절대적이거나 위협적으로 보이진 않았던 거죠. 어떻게 보면 추방령 자체가 일종의 후미에, 그러니까 신앙을 시험하는 장치였고 거기서 정말 신념 때문에 고개를 딱 젓고 모든 걸 버틴 인물은 우콘이었다.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. 결국 히데요시의 기리시탄 박해는 단순히 변덕이나 종교 혐오라기보다는 그 이꼬이끼라는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종교적 저항에 대한 아주 깊은 공포, 그리고 규슈에서 직접 본 것들을 통한 위협 인식, 거기다 통일 이후 달라진 정치적인 계산까지 이게 다 얽힌 복합적인 결과였군요. 그렇게 위험한 존재라는 낙인이 딱 찍힌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권력자의 시선에서 효용 가치가 사라지고 통제 불가능한 위험 요소로 딱 인식되는 순간 어제의 동맹이 어떻게 오늘의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4장 위험한 존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 결정이 이후에 또 어떤 파장을 몰고 오는지 다음 시간에는 5장 첫 번째 배신과 영혼의 전환기를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